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에브람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네 분의 대통령에 관한 리더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러한 국내 정치와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에 관련된 어떤 리더십의 실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리스 건스 굿윈 교수님이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하버드에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회고록을 정리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반적인 책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보여준 이 비전의 리더십과는 달리 국제 정치에 있어서 린든은 전혀 리더십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존슨이 정체된 법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에 취임하고 수주가 지나지 않아 미국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전쟁의 흐름을 뒤집지 않으면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에 굴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그러한 군사 보좌관들의 경고가 계속 잇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국가안보보좌관 맥 조지 번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베트남 때문에 정말 성가셔 죽겠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발을 뺄 수도 없고 정말 나로서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골칫덩이라고 투덜대었을 그런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취임 초기에 존슨의 군사보좌관들에게 베트남은 끔찍한 골칫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슨에게는 뒤로 미루고 덮어두고 싶은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슨이 처음에 바란 것은 문제의 억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전이 발발하였는데 이걸 최대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왜냐하면 린든 존슨의 정책, 위대한 사회 건설에 이제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린든의 그런 기본적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국제 문제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즉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점점 복잡해진 것이죠. 이 전쟁 상황이 되니까는 보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변수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에 투철한 리더이던 존슨은 자신의 능동적이고 격정적인 기질과 충돌하는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미궁에 빠진 문제라는 것이죠. 국내 문제에서 마음껏 발산하며 오랜 경험에서 기인한 그의 직관과 모순되는 조언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린든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보좌관들을 의존할 수가 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강요와 보좌관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대체로 그들은 일반화된 지식층을 대변하고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 보좌관들도 다 그렇게 이 베트남전을 단순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공산주의 침략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냉전에서 미국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냉전에서의 승리, 이것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슨은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운영하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구속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얻어나갔지만 베트남 전쟁에 관련돼서는 정부 내의 반대자는 물론이고 대학과 또한 싱크탱크의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주장과 미국이 파병을 확대하기 전에 베트남이 포기하면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진영의 후퇴로 해석될 것이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베트남 문제에 대한 존슨의 의사결정은 한마디로 굉장히 단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내 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생각했지만 베트남 문제는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이죠. 명확한 전략적 의지도 없고 일관성과 확신도 부족했으며 1965년 2월에 베트콩 게릴라가 미군 고문들의 막사를 습격하자 존슨은 북베트남의 몇몇 지역을 공습하는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1965년 2월에 이제 북베트남이 이렇게 미군을 막사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부의 몇몇 곳을 보복 공격해라 이런 명령을 단순한 명령이죠. 명령을 승인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습을 주도한 공군기지를 보호하겠다고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는데 그 직후에는 공군기지를 보호하려고 파병된 해병대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을 또 파병했고 따라서 4월쯤에는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5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게 4월로 가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5만 명을 파병. 공군 기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보호하러 갔던 해병대를 보호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 병사들의 임무는 더 이상 공군 기지 보호가 아니라 근처 베트남군이 공격에 빠지면 전투에서 참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었다.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베트남 군인들이 북베트남에 공격받으면 미군이 계속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계속 병력을 계속 거기 투입해 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월경이 되어서는 6월이 된 것이죠. 6월에서는 미군은 베트남군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었는데 존슨은 누구에게나 고유값이 있어 마주 앉아 상대의 눈을 보면 어느 값에 그와 타협할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굉장히 거래적이고 굉장히 타협이나 이런 협상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전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찌민과 한방에 들어가서 마주 앉을 수만 있다면 미군의 힘을 인정하라고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호치민 역시도 자신의 이제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존슨은 베트남 전쟁은 두 적대적인 집단 간의 다툼이므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고수한 것이죠. 내란이고 사회혁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혁명적이고 내란적인 것이다. 이건 단순히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국내 정치에 이제 한정되어 있던 린든의 어떤 정치적인 포기였다는 것입니다. 폭격으로도 고집스러운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자 당황한 존슨은 자애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베트남에 이식하려고 했는데 왼손으로는 베트남을 계속 파괴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남북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10억 달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협상하자는 거죠. 만약에 협상만 잘 되면 10억 달러를 우리가 풀어가지고 남북 베트남을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된 태도는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뉴딜 정책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압도할
도입 규모로 메콩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메콩강에 댐 지어줄게. 그래서 전력 생산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논리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힐 카운티를 전력화할 때 축소된 모형으로 그런 미래를 본 적이 있었고, 학교와 도로와 주택을 세우고 작은 마을에 경이로운 현대의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것이죠. 우리 병원까지 지어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잘 협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한쪽에서는 베트남 식의 위대한 사회를 약속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와 황폐화가 자행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태가 베트남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 7월쯤에는 지속적인 폭격도 개발의 약속도 북베트남의 남부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죠. 한 이제 7월 정도 되니까는 협상 불가, 협상은 도저히 불가한 것이다. 북베트남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은 안 된다. 협상하는 게 없다라는 게 확정된 것이죠. 존슨의 최측근 보좌관들은 남베트남의 붕괴의 위험에 직면했다. 남베트남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패배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파병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남베트남 아직 망할 거니까 대규모로 이제는 파병해야 된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존슨은 다시 그 충고를 받아들여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이 7월 정도에 5만에서 5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50만 파병.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한국도 여기 동원돼가지고 파병된 것이죠. 심지어 보좌관들은 23만 5천 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경제를 전시 상태로 편성해야 한다며 의외의 전쟁 비용을 위한 증세를 요구하고, 국민에게는 미국이 큰 전쟁을 시작했다고 알려야 한다고 존슨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미국은 엄청난 큰 전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시 상태입니다. 이걸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해 7월에 내려진 결정은 리더십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월, 이거는 리더십의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전쟁을 확대하려는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의회와 국민에게 확정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을 알리라는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려줘라, 국민에게. 이렇게 우리가 확전이 되면, 전쟁이 확대되면 엄청난 비용과 인원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걸 국민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조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 상승과 관련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표권, 이민법 개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국민에게 베트남전의 필요성이나 그 전쟁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 내에 있는 위대한 사회 경제 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의회의 지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베트남으로 돌리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가 베트남이 결국은 함락되면서 몰락하면서 패배하면서 그 효과가 미국으로 고스란히 왔고, 린든은 자신의 사업을, 자신의 어떤 개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진행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전쟁 상태가 된다면 의회에 다 알리고 국민에 알리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죠. 훗날 존슨은 이렇게 회고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비롯해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젊은 시절의 꿈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았다. 따라서 나는 외교 정책을 날개 밑에 감추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책을 끝까지 국내에서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은 날개 밑에 감추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레이디 버드를 아는 것만큼이나 의외를 잘 알았던 것이죠. 전쟁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을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진행하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쫄딱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존슨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사용한 기법들은 베트남 전쟁의 내용과 성격을 미국인에게 감추는 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결과를 결국은 낳게 되었는데 더 많은 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존슨은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고 징집 영장 발급을 늘렸고 모병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곡으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지 않고 자신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눈가림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5만 명의 추가 파병 소식을 오후의 복잡한 기자회견에 슬쩍 끼워 넣었는데 의회 전쟁세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과거에는 입법부를 마비 상태에 빠뜨린 감세 법안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증가한 국방비를 감추려고 예산을 교묘하게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결정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그가 공들였던 국내 프로그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해서 베트남을 도와주려면은 전적으로 완전히 도와줘가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고 뭐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더라도 이 자유 진영을 확실히 지키던가,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베트남전 돕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명백과 구실은 하면서 이쪽 자신의 국가 미국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을 쓰는 데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의 악영향이 바로 미국의 본토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1965년을 넘으면 무려 1965년이었죠. 이게 1968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나가도록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플래툰이다 뭐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때. 국민의 불만이 깊어졌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한 시위가 길쭉거리로 확산되었고 도시마다 시위대가 수만 명을 넘었으며 아칸소 출신 상원의원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공개 토론을 열었지만 존슨은 그 토론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베트남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 잘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린든이 베트남전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가진 꿈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능가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행한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베트남전이 부각됨으로 자신의 꿈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임을 잘 밝혔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전이 의회에 상정되게 되면 자신의 프로그램은 진행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인 것이죠. 계산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전에 전폭적으로 지지도 안 되고 결국 베트남이 공산화된 걸 막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결국은 미국에 영향을 주기까지 미국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사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사회 도리어 위험이 조성되는 국가가 갈라지는 이러한 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이 국내 이슈에 대해서 보였던 통합적 리더십이 국제 정치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한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이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의회를 통합시켰고 일단 공화당 민주당을, 그래서 사회를 통합시켰고 흑인과 백인을 통합시켰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은 통합했지만 저 멀리에 있는 베트남 아시아인들은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 멀리에 있는 그 아시아인들은 거기서 공산 진영의 자유주의 먹히고 있는 베트남 먹히고 있는데,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처음에 그런 어떤 의도, 어떤 노력, 어떤 초점 이런 것들이 없이 단순히 이건 하나의 날개 밑에 감추어진 하나의 아픈 상처일 뿐이고, 자신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이 린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덮어두고 그것을 그냥 피한 채, 외면한 채, 어떤 자신의 겉으로 보이기 좋은 것만을 계속 해나가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어떤 개인, 이러한 조직,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나중에는 이 부분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리스크 위험성이 발생됐다면 이것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 계획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기서 내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걸었더라도 일단 그것은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일단 도려내고 해결되고 수술하고 해야지 문제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국가도 이제 다시금 안정적인 가운데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적 리더십의 범위를 이처럼 국내만 이렇게 머무르는 이러한 범위에서 세계를 어우르는 이러한 범위까지 넓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결단과 능력,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정직성, 아니스티, 이게 정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리더십에서는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다 얻어야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전쟁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직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좀 더 이 베트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리더십이 실패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 린든 존슨 리더십의 실패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확대하자는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며 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보좌관들을 줄여갔던 것입니다. 정보 공개를 바로 하지 않고 서서히 알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국민이 필요할 때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지지하는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혼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온갖 곳에서 희생양을 찾으며 언론과 지식인,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와 외부의 선동가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존슨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린 베트남전에 대해 국민을 계속 속였다는 것입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장관들, 그러니까 내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각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따라온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십 무엇보다 또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슨은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다 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이 사람들, 이 언론인들, 그리고 극단적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핑계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존슨이 미국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명백한 증거는 1968년도 초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발발했고 2월에, 그리고 1968년에 3년이 지난 것이죠.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에서 구정대공세를 시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구정대공세. 그러니까 막 쏟아부은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이 베트남군이 한국군 그 막사에 소대 막사, 대대 막사인가 거기 막사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중대본부 정도의 중대본부 옆에 철조망을 다 쳐놓고 또 1차, 2차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여기 이제 중대 본부가 있겠죠. 여기 지휘소가 있고. 근데 하루 밤에 이제 새벽쯤에 이제 여기 이렇게 접근해 오는데 막 여기 보면 이제 초소병이 이제 그걸 알리는 거죠. 근데 벌떼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벌떼처럼. 여기서 막 뭐 기관총을 쏘고 아무튼 여기서 포를 쏘고 해도 뚫리는 거예요. 막 벌떼처럼 들어가지고 그냥 싹 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게 자오퉁 전투인가요? 정확하게 아무튼 그 전투에서 우리 한국군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참호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참호가 있고 여기 길이 있죠 길이. 근데 들어오니까는 이 숫자가 우리 열악한데 이게 철조망이 쳐 있으니까는 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한 뚫린 곳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여기 들어오니까는 이 국군들이 이 안쪽으로 몰아놓고 있는데 중간에 모아놓고 이 사방을 다 이렇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수류탄하고 막 이걸 다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 완전히 다 전사해버리고 베트콩들이 여기는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겁먹은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한 새벽 6시쯤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군하고 한국군이 와서 여기서 포탄을 쏘고 해가지고 물러가고. 그래서 전사자가 베트콩 한 200명 이상, 한국군 한 50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이게 대단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게. 여기 참전한 사람들 대부분 다 훈장을 받은 것이죠. 1계급 전체, 중대 1계급 특진하고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잘 모르다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인터넷 통해서 이제 확인했는데 이처럼 이렇게 아무튼 베트콩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벌떼처럼 그리고 막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제 베트콩들은 한국과 똑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양을 군복을 똑같이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었던 그 중령 씨 아무튼 거기 지도 대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지휘관이 이 초소 바깥에 있을 때는 한국군이 이 옷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하기 위해서. 근데 초소 안에 있을 때는 나뭇가지를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벗고 다니는데 나뭇가지 없이 그냥 다니는데 베트콩들은 밖에서 이제 나뭇가지 꺾고 있는 것만 보니까 자기들도 나뭇가지를 다 꺾고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몸에 꽂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 지휘관이 보고 한국군하고 똑같이 옷을 입었지만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고 몸에 이렇게 부착시키고 온 사람은 다 베트콩이다 해서 적들이다. 적들을 이제 적들에게 공격해라.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이렇게 승리한. 그게 머리가 좋죠 우리 한국군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거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미군은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급습은 궁극적으로 둔화됐지만 함락된 도시와 피로 물든 전투 현장이 텔레비전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마침내 터널 끝의 빛이 보인다는 존슨 정부의 거듭된 확언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TV가 이 전쟁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 겁니다. 배신감이 전국을 뒤덮었고 미국 국민은 결국 존슨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미 의심받기 시작하던 그의 신뢰성은 끊임없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뢰를 잃으면 리더십은 이제 거의 추락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대다수 국민은 존슨이 그들을 조직적으로 호도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국민을 조직적으로 속였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상실은 정부와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 반영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력을 잃은 겁니다. 민주정부의 수준은 리더가 국민과 공유하는 의무, 즉 중요한 결정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규정되는지에 의해 측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는 일반 국민의 가혹한 희생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어느 경우보다 전 시에는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정부의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는 국민의 어떤 소중한 생명이 거기에 기획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또 커진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국제정책 또한 전쟁 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정부의 태도, 기본적인 국민과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정치인도 방향과 목적의식을 국민과 공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국민이 정부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정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정치인도 전쟁 정책을 성공적으로 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이 전쟁 정책, 분명한 리더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그렇다면 과연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져야 되고, 또한 국가도 그렇다면 국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가 양쪽이 명확한 상태에서 국민과 국가가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이죠. 정확한 이 기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으로 이 약속 가운데, 약속은 신뢰를 전제로 하죠. 이런 신뢰 가운데 전쟁 정책이 실행되어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베트남전은 국민이 과연 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또 국가는 그렇다면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베트남전을 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어떠한 거래적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신뢰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 정책은 실패로 간다. 이것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리더와 국민은 서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협력해야 했고, 그런 점에서 린든 존슨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존슨은 전쟁의 수렁에서 미국과 그 자신을 끌어낸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결국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1969년 3월 30일 날 TV 연설에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전쟁의 강도를 일방적으로 줄여가겠다. 전쟁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통령 출마도 포기하겠다. 대통령직도 난 이제 그만하겠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해 국민을 놀라겠다. 이제 내가 내 직 내려놓을 테니까는, 내 욕심 버렸으니까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전쟁 끝내고 그냥 끝나는 걸 하자. 이건 이 말인 것입니다. 미국이 결국 실패한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섹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은 출마를 포기한 이유는 블랙베리만큼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한 사유는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의 정치 이력에서 생명선이었던 국민의 애정과 지지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그러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던 지난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정치적 자산이 완전히 고갈이 돼버린 것이죠. 활력과 활기 및 회복 탄력성이란 개인적인 자산도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졌을 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리더십이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력성이 없으면 결국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심장마비라는 가족력을 고려하면 다시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끝없는 긴장을 견딜 자신도 린든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를 넘어 존슨의 눈은 이미 역사의 판단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재선 출마를 단념함으로써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평화 안에 미국의 이익만을 도모한 흔적이 없다면 하노이가 평화 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 당파성을 초월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를 강력히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년 동안 의회에 계류돼 있던 또 하나의 시민권법, 인종과 피부색, 종교와 국적을 이유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데 어떤 차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공정주택법, Fair Housing Act. 하나의 집 사는데 뭐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차별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입니다. 통과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이렇게 뭐 사퇴하겠다, 내려놓겠다는 게, 언론이 즉각적인 반응은 존슨의 염원에 힘을 더해주는 듯 했는데, 머리 기사들은 존슨 최고의 시간이라고 칭찬하며 존슨의 출마 포기를 미국 정치사에 견줄 바가 없는 이타적인 정치행위라고 평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존슨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던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조차 존슨의 포기를 위대한 애국행위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회 건설, 그것을 많이 추진했지만 사실 존슨이 했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위대한 애국행위로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북베트남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을 때 존슨의 인기는 또한 치솟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재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주가 지나지 않아 의회는 증세 법안과 공정주택법으로 알려진 1968년도의 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8을 통과시켰고, 공정주택법이 통과되자 존슨은 정의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라고 자랑스레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신문기자는 존슨 대통령은 마음의 평안이나 영혼의 평안, 어쩌면 둘 모두를 창조해낸 사람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보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한순간 존슨 마음 가운데 또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어떤 기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의 즐거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는데, 요란하게 시작된 평화회담이 용두사미로 끝내면서 베트남과 미국을 고통에 밀어넣던 전쟁이 지루하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베트남이 뭐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협상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폼으로만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죠. 베트남과 미국을 고통에 밀어넣었던 전쟁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린든 존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의 단층선은 그의 유산을 둘로 가르며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뇌를 떠나지 않았다. 국내 정치에서 아주 우수한 통합적인 리더십이었지만 국외 정치, 국제 정치에서 완전히 망한 그러한 실패한 대통령이었다라는 단층선, 이분법이 명확하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베트남전에 가졌던 어떤 소극적인 태도와 또한 TV에서 베트남전의 실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국민적 여론이 등을 돌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린든이 대통령의 재선을 포기하고 리더십의 인기가 잠시 상승한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의된 내용입니다. 위기의 상황, 특히 전쟁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전쟁도 리더십의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는 전쟁 정책이라는 게 있죠. 국가가 전쟁을 당하였든 전쟁을 수행하였든 만약 발발하게 된다면 그건 초긴급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쟁 정책 혹은 전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는가,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공산화를 막는 것을 추구하는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한 나라의 재건을 추구하는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국민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대, 이 전쟁을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이것을 해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참전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고, 바로 이 가운데 그렇다면 자기 아들이 전쟁터 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에 어떤 부대가 갔는지,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전쟁에 대해서 어떤지를 트랜스페어런스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쟁 정책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한 종국자들이 전쟁터를 향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또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도 보지만 한 명의 군인이라도 존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노력한다. 우리 국군이 만약 포로로 잡혔을 때 반드시 그를 데려오게,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데려오겠다, 이런 태도를 국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가면 총력을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자신의 어떤 국내 어떤 그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공,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의 목적과 방향은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의 현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 과연 그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과 관련돼서 그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조차도 아주 휴전 상태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휴전 상태에 대해서 이 나라는 어떠한 이 전쟁에 대해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실패한 리더십까지 다 보았고, 이제는 그렇다면 모든 책을 정리하면서 이제 도리스 카운스 구디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면서 체험했던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또한 네 분의 대통령에 관한 리더십을 종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참한 30 주가 넘게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또
굉장히 호평이 많은데, 또 이제 워렌 버핏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호평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배경과 능력과 기질이 다른 네 청년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달랐듯이 이들의 삶을 마무리할 즈음에 대통령직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 죽음과 기억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무척 다르게 끝이 난다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자신이 남긴 업적으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란 마음은 같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펼친 정책들 통해서 더욱더 나은 미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망한 명성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던 열망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요즘의 욕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차원에서의 욕망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그런 수준의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집단의 기억에서 지속적인 위치를 인정받느냐라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집단의 기억에서 지속적인 위치를 인정받느냐. 그러니까 역사가 과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과연 이 대통령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한 좋은 정책을 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지속적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지속적인 그 위치를 점하는 것.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역사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대왕 같지. 뭐 세대가 앞으로 바뀌더라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글을 창제한 대통령의 위치, 그 기억은 우리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를 거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기 원했다는, 이런 수준의 욕망을 대통령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룬 네 리더 중에 두 명은 대통령 재임 중에 사망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를 치유하는데 집중하던 과정 가운데서 암살되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복잡한 평화 과정을 준비하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시오도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은 대통령직을 무사히 끝냈는데 그 이후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시오도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되찾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삶을 마감하는 날에도 1920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끝까지 열망을 불태우고 자신감이 있었고, 굉장히 또 이렇게 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또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애석하게도 린든 존슨은 능동적인 리더로 활약할 자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남겨진 4년은 달콤하기보다 씁쓸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스 컨스구드인 저자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그 시간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린든 존슨의 최후를 그와 함께하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수개월 동안 린든 존슨은 저자에게 텍사스에 들어가 상근하며 그가 회고록을 쓰고 오스틴의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짓는 걸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는 것이죠. 이 저자에게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회고록 쓰는 걸 도와주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다 회고록 쓰는가 봅니다. 이게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저자는 하버드에 복귀해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시간제로 도와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존슨은 단호히 안 돼, 상근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께서는 가서 하버드 이제 대통령 직무가 끝났으니까 돌아가가지고 강의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은 상근으로 계속 다시 회고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날에 존슨이 이제 이 저자를 집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 도와주면 좋겠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시간제로 말일세. 주말과 방학에 도와주면 고맙겠군.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것이죠.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와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물론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고맙다면서 하버드에서 몸조심하게 그곳 친구들이 자네를 공격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들이 린든 존슨을 미워한다고 자네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 저자께서 돌아서자 대통령이 떠나오려고 돌아서자 존슨은 이 저자를 불러 세우고는 덧붙여 말아야 했는데 자네가 더 이상 정상에 있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걸세. 그런 것이 세상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걸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좀 부탁하면서 제발 해달라. 이걸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후 저자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를 쉬는 때와 여름방학에는 오스틴과 존슨의 목장에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존슨이 회고록을 쓰는 과정을 돕던 옛 보좌관들과 연설문 작성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그런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민권과 의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료를 철저히 점검했고 또한 회고록의 주인공인 대통령과 대화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들도 더 잘 준비했으며 베트남 전쟁의 화제에 오르면은 존슨은 어김없이 경직됐고 소리를 들썩이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린든 존슨에게 있어서는 이 베트남전이 자신의 모든 기억과 삶의 그런 기억 중에 가장 나쁜 거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만 없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입에 끄집어내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맨 뒤쪽에 가면은 뒤쪽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리더십의 대가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서전이나 자신의 어떤 글을 써주기를 원하는 건데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가서 그 대통령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집무실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은 이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알기 원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이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어떻게 뭐 다른 이야기 자신이 정책도 잘 해놓은 것이나 뭐 이런 것들 자랑할 것만 이야기하지 정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거기서 나오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한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책의 뒤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강의 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베트남전에 굉장히 자신의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이야기하기 싫기 때문에 린든 존슨 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가서 린든 존슨에게 그것을 물어보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그 회고록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는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이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에게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입을 떨면서 굉장히 힘겹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위대한 어떤 리더십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린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거의 굳어져 거의 귓속말처럼 낮아졌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해리 트루먼과 같이 존슨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카펫을 닳게 하며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존슨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자에게 말했는데 트루먼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나? 맞아, 그렇게 했어야 했어. 그랬네. 트루먼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결정했다는 걸 알았고 더는 그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나도 그런 성격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돌아보며 그 과정을 되짚고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은 없으니까. 이런 습관이 나를 미치게 하네. 거의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아쉬움은 매일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베트남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의 대통령직과 그의 삶에 대한 커다란 후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 보셨듯이 결국은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며 그렇게 대통령직을 마감한 내려놓은 힘없이 그런 이미지로서 각인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 보여준 그러한 팩트, 사실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그러한 정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국내에 있어서는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 굉장히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리스 컨스 교수님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트남전 하나의 이 패전으로 인해서 린든 존슨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게 자신의 국가의 대통령을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린든 존슨의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목적들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전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 린든이란 미국 대통령 한 명의 그 존재 가치를 국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그의 업적을 인정해주자라는 취임.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베트남 전쟁 때문에 실추되지 않고 한 명의 대통령의 권위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위상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인의 생각이 굉장히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반대로 돌아봤을 때는 대통령 족족 감옥 가고 대통령 나오면은 모든 치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뭐냐, 그 결과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랬다. 그러니까 고로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이었다. 로 귀착되어 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팩트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분, 정치적 부분, 그리고 뭐 어떤 국제정치적 부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낙인 찍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또 이제 대통령 있으시죠.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계속 있으시잖아요. 박근혜.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통령. 아무튼 이 대통령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그냥 찍지 말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지 그 장단점이 나오고, 그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싸잡아놓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다음 세대 역시도 어떤 리더십적 측면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다음 정치적 리더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도 나중엔 또 그렇게 난도질 당할 거니까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든가 기대라든가, 역사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기억에 지속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뛰어들고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뛰어들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리더들에 대한 분석들을 이 미국에 이렇게 저면 학자들이 하버드대학교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된다. 정치적 부분들에 있어서든 경제적 부분들에 있어서든 사회적 부분들에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부모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국내 문제를 두고 이제 의회와 협력하던 이야기로 린던 존슨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가 옮겨가게 되면 존슨의 활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책상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으며 흉내내는 재주와 이야기꾼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해리 버드와 리처드 러셀, 휴버트 험브리와 에버렛 더크슨 등의 흉내를 내면서 예산과 시민권에 관련된 대화를 실감나게 되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과 과장된 몸짓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연극 공연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기가 올라가면 존슨은 대통령이 취임한 초창기 긍정적 에너지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활력 있고 힘 있었으니까. 그리고 린던도 거기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저자는 자신이 맡은 두 부분의 초고에서 존슨에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며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폭넓은 통찰력은 물론 흉내내는 능력과 외설스러운 유머까지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능력을 지금 민주당은 가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능력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능력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은 초고를 꼼꼼히 읽고 난 뒤에 이렇게 낼 수는 없어. 그래도 대통령은 회고록인데 시골뜨긴 무지런이 정치인이 아니잖아. 아니라 점잖고 존경받는 정치인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이야기가 품위 있는 회고록에 적합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는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간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 기상천외한 비유, 그리고 기민하게 돌아가는 두뇌 회전력은 존슨이 백악관에서 사적으로 전화할 때 몰래 남긴 녹음이 세상에 공개되며 드러나게 됐다. 결국 근데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존슨은 회고록 작성에 완전히 몰두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역사의 심판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생각을 거듭해서 피력했고 모든 역사학자가 하버드 사람이다. 공평하지 않다. 후보는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랜치에서 태어난 까닭에 하버드 인간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린던 존슨도 텍사스 스톤웰 출신이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이니까 우리 남부 출신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회고록을 써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푸념은 일반적인 자기 연민을 넘어섰고 그가 바라던 것이 대통령이란 직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했는데 그가 회고록 출판 프로젝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회고록을 끝내면 그의 오랜 공직생활과 그의 유용성도 끝났다라는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차라리 회고록 작성을 포기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내 목장을 관리하는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존슨의 외모도 눈에 띄게 변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칼이 사라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 깃을 덮는 긴 백발의 곱슬머리로 변해갔으며 짙은 색 정장과 반질거리는 신사와도 반소매 셔츠와 작업화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점점점 이제 아저씨로 변해가는 것이죠. 할아버지로 변해가는 것이죠. 레이디 버드가 우리 심장의 고향이라 불렀던 집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그들은 아담한 부엌이나 미국 중상층의 많은 가정이 그렇듯 접시에 음식을 담아 아늑한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했으며 하지만 얼핏 봐도 전통적인 중산층 가정은 아니었고 거대한 통신망을 갖춘 덕분에 존슨은 세계 전역의 정보를 받는 즉시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회고록을 쓰는 건 목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였던 까닭에 수영장에는 전화기가 특수 뗏목에 띄워져 있었는데 그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심지어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모터보트로 항해할 때도 전화를 이용할 수가 있었으며 그의 침실에는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텔레비전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 세 방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가 있었고 게다가 전략적으로 설치된 13개의 확성기를 통해 필요하면 존슨의 목소리가 목장 곳곳에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이렇게 성격을 알겠죠. 집
뒷모습만 봐도 그의 성격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관심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의 원래 본연이 그러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아침 일찍 직접 차를 몰고 목장을 돌아다니며 일터를 점검하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나는 존슨의 아침 시찰에 때때로 동행했으며 백악관과 목장의 권력의 크기에서 무척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았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목장에서 이제 목장 관리 사람들하고 이제 살니까 얼마나 그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겠습니까? 특히나 미국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존슨이 아침 시찰에 이제 때때로 이제 동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장 한 바퀴 쭉 돌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것들, 목장 관리. 근데 백악관과 목장은 권력의 크기에서 무척 달랐기에 존슨이 목장 일꾼들에게 지시할 때의 절박함에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희극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뒤에 계속적으로 이 존슨이 회고록 쓰는 과정, 목장 관리하는 과정과 어떤 다른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도리스 컨스쿠틴 교수님의 어떤 의견들도 함께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이 토론된 토론 주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은 필자는 존슨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책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겪은 린든 존슨의 회고록 작성 과정과 린든의 말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목장에서 보냈던 그런 모습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린든이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도리스 컨스 교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속적 기억으로 남고자 하는 리더십의 열망이 가진 효과의 결과는 지속적 기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기억에 지속적인 위치로 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계속 미국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쭉 계속 세대가 지나더라도 역사 속에 남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더 이 린든 존슨 대통령,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국가를 개선시키고 개혁시킨 좋은 대통령이었다라는 그런 지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링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평생 아마 영원히 갈걸요. 흑인들의 해방 그리고 그 남북전쟁을 통한 흑인의 해방을 이룬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이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일정한 위치로 남는, 좋은 위치로 남는 것을 대통령들은 열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고 린든 역시도 자신의 위대한 사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것을 추구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리더십의 열망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가 보다 더 사회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위해서 생겨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론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또 그냥 줏대없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과 어떤 정치적 방향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그러한 욕망과 열망 자체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는 국민의 열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국민들의 인식과 기억 속에 그런 위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준 하나의 신뢰라면, 반면에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깊고 심오할수록 대통령의 이러한 열망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이 전쟁 상황이
정말 치열하고 피나고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 사람들이 이 가운데 평화를 원하는 그런 갈구하는 그런 심령, 그런 갈구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다면은 바로 그런 기대감의 반대로 이렇게 그것에 대응하여서 그렇다면 그 전쟁을 이기고 전쟁을 또한 잘 끝내고 평화를 회복시킨 그런 대통령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싶은 그런 대통령의 욕구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대통령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위치를 바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미국 국민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해주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국민과 국가의 대통령의 리더십 간의 그런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이것을 대응하는 대통령의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잘 서로 만나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그렇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리더십 간 이러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작용이고 국가 리더십의 작용이고 정치 리더십의 효과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국가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결국 안 되고 또 하지만 대통령이 이끌어주지 않아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만나야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현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렇게 국민과 대통령이 서로 리더십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와 어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하나의 숙제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바로 중요한 토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다음 시간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부분들 좀 더 마지막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지만 함께 또 리더십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모든 일들 형통하시고 또 삶의 우리 현장권에서 맡겨주신 리더십의 책임들 잘 또 감당하심으로 책임들 다 수행하심으로 또 참 리더십을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